자, 대선 때 있었던 일들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서 복기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시간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선봉에 있는 분이죠. 또 모셨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바쁘시죠? 뭐 정신없이 계속 정신없이 바쁘긴 하네요. 네. 계속 바쁩니다. 신용환 교수님, 제 오마이 TV를 통해 가지고 처음 또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신다면 네, 그 맞습니다. 뒤로 계속 좀 바쁜 상황인데. 그때 출연하고 이틀 후에 이제 처음 명태균 씨 보고서 건이 터지면서 맞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정신없이 아, 제가 원래 시골 사는데 시골에 시골 사는데. 토요일 날 딱 한 번 가보고 못 갔습니다. 네, 참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오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네 진상조사단에서 네. 강혜경 씨하고 그 김태열 네.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네. 몇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들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음. 의원님들 한 15분 정도 네, 네. 해서 질의 응답 이런 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좀 소개할 만한 것들, 좀 공개할 만한 것들이 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기존에 이제 공개돼 있던 거에 대한 확인 질문이 좀 있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원 산단 관련해서 그건 이제 뭐 저는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 그쪽 그 관련해서 아마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네. 여론 조작에 대한 그 지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 조작에 대한 아. 방법론에 대해서 보고서.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개요를 설명해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네. 이제 제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 네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의혹을 또 제기하고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네. 계속 이제 민주당과 소통,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과 소통 계속 이어가겠네요. 뭐 이제 어제가 두 번째 회의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있겠죠. 네. 계속. 왜냐하면 뭐 이 진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의 칼자루를 쥔 분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거짓을 하는 걸 국정감사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국민 담화인지 방화인지 국민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저는 방화로 보는데 방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거짓된 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진상을 밝힐 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진상조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활동 저희가 지켜볼 텐데 지금 어제 또 이제 명태균 씨 통화 녹취 추가로 이제 공개를 한 민주당인데요. 네네. 명 씨가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걸로 보여요. 네네. 뭐 시점은 아마 뭐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전 총선 2021년 1년 예선 때의 예선 때인가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선에서 이제 예. 한 분으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는 때까지의 네. 그 방법론들 그 다음에 2022년도 재보궐이나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을 네. 그 대상으로 통화를 했던 내용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예, 예. 그 내용 그 앞대목에 뭐 돈만 많이 네. 주면 뭐를 뭐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 있죠.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이택수 대표와 나와서 저희가 네네. 내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확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음, 제가 어제 이제 기본적인 그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네. 이거는 약간 또 다른 방법인데요. 방해 조사라는 이제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를 방해하면서 어떤 방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어제 이제 정정 공지가 나온 것은 여론조작 수법 녹음 시점이 2020년 3월 초순이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정- 시점은 예. 처음에는 이제 22년이라고 나왔다 했다가 지금 20년이라고 20년 나오잖아요. 3월로. 근데 그게 중요치는 않은 것은 어, 이 일종의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 사람이 예, 예. 그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이분은 해놨어요, 이걸 안 했어요? 영업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영업 수단으로 사용을 네네. 했다. 그렇다고 아까. 보면 뒤집어서 예선전은 네. 국민의힘 예선전은 2021년 10월 15일 날 4명으로 추려졌고 11월 4일 날 한 분으로 추려졌는데 네, 네. 그때도 이게 사용됐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합리적 추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만 이걸로 이렇게 수법을 사용했겠느냐. 2020년에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네요. 있었고 제안을 하고. 나름 여론조사의 달인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2020년에 이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중용이 되고 활용을 했을 됐다 가능성이 하니까. 있고 예를 들어서 27분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네. 아마 이분이 그런 것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어떤 영업에 아하.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런 면에서 이 수법이 계속 쓰였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 그 의심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녹취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드러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리바이로 말하는 거로 짐작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네. 앞쪽에 이제 방법론과 알리바이를 같이 연속선상에서 설명을 드려야 치밀하네, 이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방법론은 방법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어느 날 파이널로 한 분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 네. 각 지역구별로 후보 예를 들어 두세 분이 경선을 해서 한 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방해 조사, 소위 방해 조사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자 이제 오늘이 여론조사 하는 날이다. 요거는 네. 이제 당원들은 상당수 그래도 좀 더 알죠. 근데 일반인은 또 잘 모르죠. 그렇죠. 당원은 조금 더 알고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통상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이런 경우는 네. 아주 핵심 당원들, 굉장히 정치의 고관여층 분들, 음. 또 예를 들어 후보 언저리에 친인척이라든지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 꼭 받아야 되는데. 예, 꼭 와야 이런 되는데.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한 뭐 90몇 %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왜 나한테만 안 오지? 아직 안 오지?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네. 이럴 때에 딱 그날 음. 여론조사를 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럼 받았죠. 응답을 했어요. 제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정식으로 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에요. 질문이 비슷하죠. 근데 진짜 이제 여론조사가 와요. 어허. 그랬을 때 보통의 어르신들의 경우에 내가 아까 받았는데 뭐 나 아까 했는데 하고 끊는단 말이죠. 야, 이거 진짜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예. 주로 아까 성향 분석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성향 분석이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B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음. 하면 네. 성향 분석을 통해서 B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B를 지지한 분들이 이미 B를 지지를 했어요. 맞아요. 아까 나 전화 받고 했는데 왜 B 또 오지? 했는데? 하고 바쁜데 끊어요. 아하. 이걸 이제 방해 조사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들켰어. 이 사람이 말하는 알리바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게 만약에 들켰습니다. 들켰어. 그래서 이제 선관이든 어디든 관계기관에서 또는 뭐 당이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상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네. 우리는 당원들이 아니라서 오늘이 그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날인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아니 설사 그런 날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대한항공 뜨는데 아시아나는 못 뜨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한 5분 차이로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서울 제주 뭐 한 5분 차이로 막 뜨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본 여론조사 한다고 그래서 우리 걸 못 한다는 이유가 있느냐 법적 제약이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알리바이가 된다 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론을 좀 아는 것은 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의힘 대선 예선을 할 때 제가 원희룡 캠프에 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설명을 하도 많이 들어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인데 맞아요. 사실은 이 방해 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불법 영역으로 치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알리바이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 불법은 이거죠. 네. 성향 조사를 해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의 공연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아마 업무 방해죄 이런 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녹취라고는 하지만 네. 그때의 수법들, 알리바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대선 그러면 과정에서도 2021년도 예선전이 있었고 2022년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선이 대선이 있었고 있었죠. 2024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최근까지 이런 방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020년부터 이 방법론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걸 좀 신뢰를 받는 면들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용되는 그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게 알 조작이다 수가 없죠. 말다를 지금 전혀 들어보니까 알 수 없고. 신박한데요. 이게 그런데 수법이? 후보한테도 예. 이건 지금 특정인한테 대화를 한 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탔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든 전국이든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죠. 할 필요도 없죠. 어.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본인이 미는 사람이 잘 돼요. 결과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의 가스라이팅이 다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자, 이거 참 이분이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학식이 높거나 덕망이 높거나 막 배움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네. 세상살이를 통해서 야전부터 올라온 어떤 현장형, 실전형 어떤 삶의 지혜랄까, 네. 뭐 좋은 쪽의 지혜도 있고 뭐 나쁜 쪽도 있겠죠. 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 중에 보면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 보세요. 그거는 네. 굉장한 경험과 정무적 감각이 곁들여져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보 단일화 그 시점까지를 본인이 오히려 김종인 박사한테 네. 요청했다라는 그 통화 녹취록이 오픈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는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자, 후보의 호칭을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이렇게 했을 때와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이라고 호칭했을 때와 전 서울시장 오세훈 호칭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다르다는 것까지 전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 무상급식이 연상된다.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그 시점을 결정할 정도로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정무적인 머리가 좋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명태균 씨.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관련한 이 수법들, 조작 수법들 이게 대선 때까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선에서도 네. 지금 이 방법론 본인이 말한 거대로라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선 전에는. 왜냐하면 본선에 쓸 수는 없죠. 전 국민을 상대로 방해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이분이 당원에 대한 성향 파악을 했잖아요. 거기에 11,400 몇 명이 누구 지지라고 특정하게 써져 있잖아요. 엑셀 시트에 보면 깨알같이 그러니까요. 써져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소팅하는 게 쉽잖아요. 엑셀은 오히려 가나다 더 쉽죠. 순으로도 예.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방법, 이 방해 조사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네. 아주 그 극하게 이제 나쁘게 전제를 한다면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미 그 출발은 성향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 조사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도 부인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입한 거니까. 아하. 그러면 당시에 국민의힘 투표에서는 두 번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과 4일 날 투표를 하는데 네. 마지막 후보 한 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투표를 하는데 예. 맨 먼저 모바일 투표가 있었어요. 모바일 투표는 제가 제 손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바일 조작하기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예. 서버단을 그럼 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직원이라도 네. 서버 이런 걸 관리하는 분한테 그게 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예. 그분을 매수해서 뭐 억지로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네. 뒤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RS를 돌리거든요. 전화 가죠. 네,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왜 나한테 ARS가 안 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왜 네.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왔지 하는 분이 있지만 설사 안 왔다 하더라도 당을 상대로 뭐 예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전화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뭐 소송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쁘게 했을 경우에 그런 성향 분석이 된 분들의 샘플 위주로 만약에 저기를 했다. 그러면 여론조사 회사도 네. 그걸 전문 용어로 뭐 쿠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염된 표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아하. 오염된 로우 데이터가 들어와요. 예. 아마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도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050으로 돼 있고 저
예. 소위 말하는 선관위에서 안심번호. 받은 안심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처 그것까지 알지 못했을 수 있겠죠. 음. 그런 뭐 최악의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방법론으로 보자면 이분들이 성향 조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야, 이거는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정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지금 되는 보니까 것인데. 이제 모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 취재까지 현재 뉴스화된 거를 보면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 걸 보면 네. 상당히 뭐 방해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11월 3, 4일 날 만약에 여론조사가 이 미래한국 연구소의 연구소에서 했던 의뢰로 거. 여론조사가 예. 된 게 있다 그러면 강한 의구심이 들겠고요. 네. 네, 합리적 의심이죠, 그거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방식이 쓰여졌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지난 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고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명태균 씨의 들어가는 모습, 검찰 수사 받기 전과 후 모습도 좀 보셨고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명태균 씨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이것도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이제 흔히 농담하잖아요. 네. 비포 애프터 뭐 이렇게 검찰. 어디 지하철 같은 데 네. 가다 보면 사진 걸어놓고 네. 이제 뭐 피부과 이런 데서도 광고도 하듯이 네. 이분이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너무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거꾸로 들어갔다 나오면 파김치가 되고 주눅이 들거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모습이죠. 예. 거꾸로 의기양양할 정도로 심지어 그 짚고 있던 지팡이로 기자를 막 지칭하면서 네. 우리 손가락질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 예. 예, 삿대질이죠. 예, 흔히 사실상. 하면서 화를 내고 막 네. 그런데 모든 취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출발은 본인의 말과 본인의 녹취록 이런 그런 거죠? 거였잖아요. 예. 출발이 맞아요. 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의 질문도 다른 데 하늘에서 떨어진 걸 갖고 질문한 게 아닌데 네. 결국 본인의 말로 다 해놓고 본인이 화를 내고 그 얘기는 몇몇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네. 아주 강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산티켓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패널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돌변을 하고 갑자기 예. 뭐 증거를 인멸했느니 뭐 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증거를 인멸하거나 저기 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산으로 들로 막 좌로 갔다 우로 네, 갔다 네. 막 난사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이런 분은 심리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종의 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듯이 또 해당 변호인까지 막 그 태도가 오, 갑자기 이거 뭐 학생들한테 그럴까요? 반말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네. 분명히 뭔가는 믿는 구석이 있다. 아. 그런데 미리 뭐 말씀드리면 네.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특정 어떤 권력이나 정치 세력이 비호한다 그래서 비호가 될 수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네. 결국 검찰도 어떤 정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모든 것은 국민이 판단한다.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본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인데 네. 하나 이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는 공천 개입건이잖아요. 그럼요. 김 여사와의 대화가 있고 또 네. 대통령과의 직접 녹취가 오픈돼 있어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네. 그 부분이 돼 있는데 그건 당사자들이 다 말을 바꾸고 네. 지금 뭐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일제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자나 녹취가 더 직접적인 게 나오기 전에 참 아주 단적으로 입증하기가 이미 다 국민들은 답을 알고 있지만 네.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답을 아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팠을 때는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산티켓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하.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사안까지 검찰이 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 입증을 못했다라는 입증을 식으로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분명한 건 예를 들어 폰하고 모든 내용이 돼 있다면 네. 상호 주고받은 문자와 그다음에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들 있잖아요.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그럼요. 위원들과 주고받은 게 있다면 네. 그건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공허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이제 휴대전화 버렸다고 그러고 USB 버렸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의혹에 휩싸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상대방들. 근데 상대방이 보면은 윤 대통령 부부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공관위원장 아니면 네네. 뭐 이준석 대표 생각할 수도 네네. 있고 네네.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네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네. 그걸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여온 모습만 보면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 네. 이제 나중에 특검이든 국민적 여론의 답이 있다. 국민들의 그 여론이 들끓게 되면 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기자회견 이후에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속 조치다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걸 들은 국민들은 네. 증거인멸 아니야? 아니, 당장 떠오르는 게 왜 폰을 왜 바꾸지? 대선 때도 그 후보 때도 쓰셨고 오랜 시간 쓰신 거를 왜 바꿔요? 아니 이번에도 쓴 거 아닙니까? 최혜병 네, 사건 그럼요. 때 이종석 장관하고 당연히요. 통화할 때 개인 맞아요. 휴대전화로 예, 개인 휴대전화도 있고 이제 800으로 찍혀 있는 것도 찍혀 있는 있는데 유선전화도 있고 네네. 근데 왜 지금 그걸 바꿔요? 지금 이 시점에 아니 바꾼다고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바꾼다고 그래서 여사님이 대통령님 폰 가지고 그럼 답장 안 해요? 바꾸면 안 합니까 그게? 안 하게 한다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습니까? 바꿔도 이거 한다. 뭐가 본질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바꾼다고 해서 새 휴대전화 그러니까 보낼 수가 바꾸는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폰이 낡아서 뭐 기계만 교체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번호도 바꾸고 다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럼 본질이 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사님이 못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안정장치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아직.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네네.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뭐 어려운데. 기계를 바꾸든 번호를 바꾸든 바꾸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아무리 바꿔도요. 네. 그걸 컨택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알아서 또 컨택을 합니다. 사실 이제 번호를 바꾸면은 카카오톡이나 여기서 이제 계정은 사라진다고 하지만 네네. 이게 메일 연동이나 이런 것도 돼 있으면은 다 돼 있죠. 뭐 요즘은 다 백업도 되고 하니까. 뜨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내가 전- 먼저 말 걸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오죽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여사께서 폰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증거인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 지경에 이른 그렇죠. 것은 과연 국민의 책임이냐 그분들의 책임이냐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영장이 청구돼 있는데 구속이 뭐 될지 말지 뭐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네 아마 증거인멸을 했다고 뭐 하니까. 어떤 형식이든 예. 여기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을 무조건 뭐 무시하고 우리가 뭐 봐준다 이런 개념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들끓는 민심에서 네. 다만 아마 산티켓이라고 이렇게 패널분들이 표현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소위 구속이라는 것도 기간의 문제도 있고 강도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구속도 그렇고 나중에 형량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부여를 가장 하느냐. 이제 가벼운 쪽으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장 청구하고 할 때 조서에 넣을 때 이제 넣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가 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국한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될 거의 텐데. 지금은 그 상황이고 이미 알려진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리고 본인이 검찰청에서 나와서도 계속 돈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수많은 말을 난사를 그렇네요. 해놓고는 결국에는 돈 문제만 돈 얘기를 하고 문제. 있잖아요. 너스레를 내가 강효경 씨한테 너스레던 거다. 네네. 그리고 한 달 만에 탄핵하야 이 발언도 농담이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데자뷰가 있죠. 저 최혜병 사건 때 이모 씨 이종우라는 분이 뭐 해서 내가 이렇게 과하게 뭘 했다. 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네. 어떤 중요한 문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들을 해왔으면서도 그럼요. 마지막 대목은 너무나 허탈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허풍 떨었다. 그 이제 소위 매드맨 스트레러지 광인 전략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실행을 하고 스스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타조가 그냥 머리 박고 자기 혼자 만족한다 이거죠. 국민들은 몸통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리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렇죠. 혼자만 머리를 넣고 있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광인 전략이 본인은 다 통했고 결과도 좋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든 국민은 그런 광인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다. 네. 예. 야.
그 우리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금 뭐 결과를 좀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 중인데. 그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 뭐 제가 논할 네네. 주제는 아니지만 예.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 이제 유튜브 등등도 저도 보고 뉴스도 보면 소위 보수 논객이다 유튜버다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만 뭐 잘못되고 잡아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 그런 높은 형을 받는 것과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경영, 특히 이제 대통령 내외 잘하는 것과 현 정권이 잘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동렬해서 그렇네요. 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볼 일이에요? 아하. 최소한 그렇네요. 이건 분리되어 있는 문제죠. 원칙적으로 보면. 네, 네,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섞어서 끝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다? 아하. 그러니 그동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무능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한입이 네. 없어 해야 된다 하면서 맨날 비판하고 했던 거, 음.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음흠. 계속해서 내로남불 아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 나간 전 정권 씨, 전 정권이라는 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계시다네요. 전 정권 씨를 찾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시선 돌리기를 통해 가지고 다 국민들의 남탓, 관심을 내로남불. 거기에 이제 엊그제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외신하고 하면서 역대 아. 다른 정부인도 어쨌다. 이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끝판왕 아니에요? 이렇게 그 되면. 답변은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과까지 원하는 건 딱 했는데. 하나잖아요. 당신들께서 어떤 거짓이나 위선하지 말고 잘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거에 잘못한 대한 게 답을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특검을 받거나 네네. 진상을 규명하거나 떳떳하게 나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전 정부, 네. 전 정권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고함도 치고 고성도 치고 나는 이런 뭐 받은 것도 없고 돈거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 국한된 거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네. 대통령 부부와는 상관이 없다 용산에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네. 결국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 싼 티켓을 끊으면서 다 끝났다. 네, 네. 야 이거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게 사람이 뭡니까? 보면 말에 보면 네. 굉장한 수사를 많이 씁니다. 수사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 책을 많이 읽었든 어떤 세상 경험이 야전 네. 경험이 많든이겠죠.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수사가 대국민을 향해서 하는 수사, 대국민을 위해서 하는 수사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결국 남은 것은 네.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저 페이스북 보니까 어디 사찰에서 이렇게 네. 절하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라는 걸 써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본인과 가족 그 소중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도 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대통령 부부에게 미안하다, 국민에게 미안해야죠. 참 그래요. 이 검찰 수사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 네네. 만드는데 역할도 사실 하셨는데 네네.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자괴감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네. 번 그 제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네. 뭐 탄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저에게는 물론 큰 트라우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또 중도 성향의 국민들 분들께도 네, 얼마나 많은 그게 트라우마겠습니까? 뭐 아름답거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외치고 싶어서 탄핵 한다라고 네. 생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는 그 탄핵의 어떤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서 정권을 그렇죠. 가지게 된 네. 정부잖아요. 그러면 더 겸허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처단했던 사람들 이상으로 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런데 거꾸로 어떤 그에 준하는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렸었죠. 박근혜 정부 탄핵이 비등점이 100도였다 그러면 네. 지금은 한 200도쯤 된다고 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200도 정도 되겠죠. 끓는 점이. 네. 근데 이미 지금 120, 30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제가 120, 30도로 왔다고 보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박근혜 네. 탄핵이 없었다 그러면 벌써 탄핵 당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120, 30도 그럼 아직도 한 60, 70도의 여유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박근혜 정부 탄핵 당할 때 한번 기억을 트라우마지만 반출을 해본다면 네. 뒤에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확 갔습니다.
그때 사실 이걸 수습해 보려고 박근혜 여러 당시 대통령이 일들이 있었죠. 기자회견도 세 차례나 하고 네네. 뭐 또 여러 가지 절충하는 조치를. 안도 있었어요. 김병준 그 위원장님을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거국내각처럼 뭘 맞아요, 해보려는 맞아요. 이런 여러 움직임도 있었어요. 개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움직임. 본질적으로 아주 작은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일들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일들, 하다가 진짜 설마 하다가 쾅 된 거죠. 네. 지금 120, 200도 가는 데는 하면 또 쾅 간다고 봅니다. 아, 국민들이 다만 정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아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일이 한두 개만 더 나온다? 저 간다고 봐요. 그래요. 그 박근혜 때 김용남 전 의원이 여기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박근혜는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네. 정도로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 뭐 최순실, 최서원 씨가 네. 있었다면 지금은 김건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결정적으로 정치적 정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때는 처음이잖아요. 뒤가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 분들도 뭐 탄핵 국민들도 이후. 잘 몰랐지만 네. 근데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전부가 소위 보수 괴멸 수준으로 잠시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가치관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보수는 정립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단적으로 제가 이거는 보수 진영 분들 만날 때 한마디만 질문해 보면 압니다. 뭐라고요? 보수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주주라 하면 최소한 가치관을 갖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관통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어떤 가슴 속에 네. 지지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게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각 대권 후보급에 있는 분들 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탄핵에 동조를 했을 때, 특검에 동조를 했을 때 무너지면 본인들이 대권에 나갈 저기가 안 된다. 본인들이 당선될 수가 없다. 네. 뒤집어서 보면 어떤 대의 명분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게 특검에 동의할 수준이 와 있는데도 네. 동의했다가 만약에 탄핵까지 간다? 아하. 자기가 대통령 못 된다. 그러니 몇몇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들의 발언을 보세요. 일제히 말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딱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단결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거꾸로 그래서 잠시 그러면 다시 또 예. 데자뷰로 보자고요. 데자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쭉 음. 떨어져서 끝까지 떨어져 탄핵 당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중간에 떨어지다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요. 결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제 밑바닥 찍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착각하는데 그때 다시 쭉 빠지죠. 아하. 주식 주가 빠질 때 보시면 저는 뭐 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매일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하다 빠지다가 숨고르기나 올라갔다가. 약간의 반등의 모습 이때 이제 대부분 착각을 해요. 다시 이제 개미들은 그때 막 또 다시 사게 되죠. 바닥 찍었다. 그때 쫙 빠지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뭐. 네, 하는 데드캣 그런 바운스죠. 현상이. 사실은 예.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이것도 잠시 소강 상태 보인다. 어제 언론에서 본 제목입니다. 윤한 아. 소강 상태. 제가 예. 언론에서 본 내용들인데 네. 잠시 그러다가 데드캣 바운스로 또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쭉 빠지면 그때는 헤어나기 또 쉽지 않죠. 아, 그래요. 지금 뭐 기자회견 끝나고 TK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다. 위기 의식에 결집은 할 수가 결집은 있어요. 있지만 네. 그게 대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보수 진영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네, 네. 쉽사리 탄핵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기운, 네, 네. 탄핵의 분위기 이거는 더 확실히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점점 올라가는데 다만 표현 표출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네. 또 개인들의 어떤 변화 패턴들도 있고 또 이제 젊은 MZ 세대들 등등이 올라오면서 네. 어떤 개인화된 측면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하. 저는 몇만이 모였다로 그걸 다 재단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로 생각해봐도 7년 전으로 생각해봐도 몇만이 모였다가 하다가 갑자기 100만 막 늘어나죠. 막. 그렇죠. 이 부분 촛불 그렇게 집회 때. 그거에 뭐 숫자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언론은 몇만으로 격화시켜서 저 제목을 네, 달고 네. 어제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뭐 그런 거 적게 전혀 나왔다 뭐 이렇게 전혀 하는데. 신경 쓸 저기가 아니에요. 다 각자의 마음 속에 제가 보면 마음에 끓는 온도가 다 있고 하하. 그게 어느 순간 터지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상 목전에 와 있다. 사실상 그것은 아하. 11월 7일 날 열렸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본인 육성이 네, 네. 오픈이 됐던 상태에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의견. 이건 뭐 의견이나 무슨 덕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분명히 국민들이 다 잊어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 놓을 것이다. 굉장히 저는 끓는 점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높아졌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목전에 있다는 것이고. 가는데 이제 이 아까 그 보수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또 머리를 쓰죠. 뭐냐면 예. 예를 들어 4년 중임제 개헌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네. 현 정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하. 아까 대주주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지금의 대주주는 소위 범 TK 부울경 TK 영남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잃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등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 때는 대릴 사위를 데려온 셈이죠.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럼요. 용병을 뭐 데려온 거. 용병을 예. 데려온 예. 셈이죠. 대릴 사위. 예. 그럼 지금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고민할까를 보시면 그런 2026년도 예를 들어서 네. 땡겨서 4년 중임 개헌을 하면서 뭐 임기 단축을 임기 한다라고 단축한다 하면 이런 것들도 네. 결국 국민 여론 속에서 답이 나온다고 보고요. 어. 많은 지도자들도 끝까지 이렇게 가다는 진짜 괴멸돼서 어차피 자기들이 후보가 돼도 당선 못 된다는 계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네. 결국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네, 네. 임기 아마 단축 수많은 지금 개헌을 포함한 주파날이 튕겨져 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네. 다음 대선에서 네.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고민하다 보면은 이대로 안 된다는 판단하는 지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네. 예, 이 지점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고 있다라는 분명히 거고. 뭐 그렇게 멀지 않게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을 그래요.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내야 될? 시점이 오죠.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한 26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네, 네.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데. 네. 뭐 저도 거기에 포함이 저는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하. 저는 이런 불행한 그 시간이 계속 예. 지나갈수록 국민들에게 불행이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거시지표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감 때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요. 네. 예. 자, 좋습니다. 거시지표 좋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경제와 또 맞물려 있고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시지표가 좋은데 왜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나며 네. 수많은 상가들이 다 비어 있으며 건물주들은 왜 곡소리가 납니까? 그러면 체감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의 갭을 뭘로 메꾼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거시지표가 그렇게 좋은데 대한민국의 그럼 미래 지표는 어떻습니까? 삼성이 뭐 하니까 뭐 SK가 좀 HBM을 잘하고 삼성이 떨어지니까 뭐 좋다?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네요. 여기에서 큰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정권이 시간이 돼버렸고. 지속될수록 어허. 결국은 국민적 뭐가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1 개혁에 내가 그걸 짱돌을 맞아도 내가 할 일은 한다. 네.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게 지금 뭐 이제 말장난처럼 헛소리식으로 아니 당장 허언이 우리가 되는 거죠. 보고 있는 의료 개혁 부분 딱 보면 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다만 숫자나 이런 부분에 강론은 달라도 총론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습니다. 의사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 예. 국민들이 지금 총론 방향 지지합니까? 이제는 갈 길을 잃었죠. 그런데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개혁의 종착점은 뭐고?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네. 불이 나면 불을 막 끕니다. 예. 막 끄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타도 되는 애였는데 내가 막 죽을 똥살똥 끄고 있어. 내가 지금 불을 왜 끄고 있지? 대국민 담화를 하셨어요. 막 하다 뭐 답변을 했어요. 예.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궁극적 목표가 뭐지? 개혁의 목표는 뭐지?
그 목표라기보다는 누가 시켜서 김건희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지. 갈 길을 많이 잃고 계시다. 아,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 얘기를 이미 딱 국민들 보고 마음 속에 국민들이 보고 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맞습니다. 아,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구나 이런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뭐 탄핵이냐 뭐 임기 단축 개헌이냐 하야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 두 가지 중에 여러 가지 하야 안 말씀이 한다라는 있는데 건 천명을 한 셈이죠. 직접 언급만 안 했지 내가 알아서 채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분명히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게 표출되는 사장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교수님은 인수위에 계실 때 인수위에서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오실 때 이런 결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 이런 지경까지 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예측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진짜 예? 누구 말대로 뭐 점쟁이나 뭐 네. 이렇게 좌판을 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인수위에 직접 일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 있었고 그 연속으로 이제 악성 비염이 걸려서 뭐 막 진농이 나올 정도로 네. 힘들어서 실제 이제 일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내고 마지막에 이제 원희룡 당시 인수위에서 넘버 2셨죠. 네. 안철수 원희룡 두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가서 차 마시면서 마지막 네.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점쟁이 아니지만 네. 그런 게 눈에 선했어요. 물론 아. 개인적 경험을 그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필요가 없어서 삼선 의원, 재선 의원 지내신 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렸고 네. 제 심경을 토로했고 아주 유명한 언론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아. 또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이제 억울하게 네. 정부 공기업에서 사장을 하시다 임기를 못 채우고 소위 말해서 잘린 그 아하. 사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님께 제 심경을 아주 강하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 정권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위험할 것이다. 몇 가지 모습들을 아, 보면서 그랬었어요. 그 당시부터. 네네.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몰락하는 과정들을 제가 뭐 제가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장관급으로서 그 그럼요. 계속 이 무너져 가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일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저는 정립되지 않았다. 제가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소위 어떤 또래 집단 내지는 어떤 갖추어진 집단들 예를 들어 검찰이면 검찰 이런 데서 통할 수 있는 리더십 유형들이 있죠.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해서. 그게 우리 전체 국민들 뭐 우리 흔히 이런 농담 하잖아요. 뭐가 개미를 줄 세워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런 농담 하듯이 네. 각양각색의 국민들과 할 때는 결국은 섬기는 리더십 없이 옛날처럼 뭐 안 되죠. 찍어 누르는 걸로 될 수 있는 시대가 국민 통합으로 아니잖아요.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훈련되어 있으시지 않으시다. 물론 제가 어른을 평가할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 본 모습 그대로다 봤을 때. 이거죠. 네. 그러니까 상향식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아하. 이런 부분은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잖아요. 네. 사람이 습관이나 어떤 몸에 빈 어떤 그런 어떤 관습적인 일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공공적인 일, 업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제가 아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수박 겉핥기로 사실은 과외 받듯이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배워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근본 출발점 철학 이런 것들이 또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일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거는 특정 뭐가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에서 사실 실망한 게 많죠.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네. 더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비판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뭐예요?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내로남불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딱 네. 답을 알 수 있죠. 선택적 정의와 공정. 과연 제가 가진 잣대의 정의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할 때 그 특검 검사로서 가졌던 네. 정의 공정의 잣대와 지금은 왜 다른 것인가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캠프에 계시면서 일을 할 때부터 느껴왔던 그런 많이 느꼈죠. 우려와
그런 걱정되는 지점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상대들이 저를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오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다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 해도 제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네. 딱 하나입니다. 아하. 제가 일을 얘기했지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네. 명태균 보고서 이거 활용하셨죠? 그다음에 강남에 불법적으로 모모 화랑 활용하셨죠?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책 공약에 개입해서 지금 나랏돈 등등을 지금 뭐 빼먹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나랏돈을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일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일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단 하나라도 하는 거 보셨어요? 메신저를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메신저를 아무리 공격하고 오염을 시켜도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그러니까요. 오염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와 남아있죠. 자료 없는 걸로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네. 저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인터뷰나 대응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를 모른다고 한 사람 많아요. 중요한 회의체에서 본 적도 맞아요. 없다. 예, 중요한 사람 아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분들이 더 도가지나 치면 제가 밝히겠죠. 저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예.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공개하면 얼마나 공개되면은.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예. 논점이 흐려지죠. 사람에 대한 걸로 관심이 엉뚱하게 가죠. 제가 그래서, 자꾸 경계하는 게 명태균 씨 그 많은 말을 난사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오빠만 남았어요. 국민들 기억 속에 남은 거. 전 그런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료로 네네.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실 메신저 공격 많이 메신저 공격이지 누가 나를 향해서 이런 인신 이 공격성에 발언하고 이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뉴스를 잘 안 보고요. 사람들이 댓글 이런 건 아예 안 보고요. 아이고. 가족들에게도 제 지금 딸이 고3 수험생이에요. 아이고.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을 예, 보는데 진짜 내일 모레 수능이에요. 이 녀석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예. 갑자기 고3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말, 네 단어, 집에 와서 조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얘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한마디 해요. 딸이잖아요. 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방 보여주기 싫은데라는 말을 해요. 정말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진짜 이런 왜- 걱정을 하고 왜 우리가. 고3짜리 네. 여고생이 아휴,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눈물 나네요. 저희 시청자분의 댓글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랑님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김영진님이 신용한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김다니엘님 아이고 힘내세요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네. 누가 보내줘서 예. 보수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 대한 이제 평을 하는 거를 누가 보내줬어요. 뭐라고? 3분 정도 하시던데 어. 자기가 아는 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멀쩡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생방하면서 아마 이렇게 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또 나에 대한 공격이 있을 텐데요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야, 그것도 힘이 되네요. 네네. 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편집국장 하시는 분이 네. 처음에는 한 60%가 너를 응원한 것 같은데 어. 지금은 80%가 하니까 그냥 예. 힘내라 이런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힘을 내면서 이렇게 응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명태균 씨 녹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도 저는 들으면서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좀 뭐 무속 얘기를 많이 생각했지만 정말로 무속이 개입된 상황까지 갔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은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되진다고 했는데 가겠냐 말하는 내용의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어요. 이 녹취 좀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 이 당시에 또 정책 제가 페이퍼 등등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황당하다. 그래서 황당하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친 거냐. 특히나 네. 그 이전 TF 분들 다 같이 일해봐서 아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당시에. 갑자기 그렇게 난리가 난 거냐. 거기다가 네. 돼진다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격한
어떤 풍수적이거나 주술적인 의미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풍수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 바로 청와대 원래 뒷산이 백악산이고 그 올라가 보시면 직벽으로 돼 있고 거기 백악산이라고 이제 이 표지석이 있어요. 네.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왼쪽으로 약간 봉우리 맞아요. 끝이 그래요. 예, 예, 사진. 그다음에 저 북한산의 백운대나 거저 인수봉 이런 건 우측으로 소뿔처럼 이쪽 우측으로 이렇게 돼. 그 얘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네. 풍수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돼진다. 야. 얼마나 자극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렀나. 그런데 제가 이제 공약 준비하시는 분들, 그 정책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황당할 수밖에 네, 없네요. 이게. 여기서 정말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어떤 원희룡 겁니까? 전 장관님 그 맞아요. 당시에는 전 정책총괄 본부장님이셨어요. 입장을 내서 뭐라고 했냐면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다.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침을 누가 뱉은 겁니까 지금? 견월망지 다 이제 온 국민이 거의 아는 단어가 됐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 네. 온 국민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용산으로 갑자기 갔느냐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그럼 제가 이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뭐 자료를 예, 띄워주셔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1월 20날 그런 네. TF가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거. 그게 여러 회의를 거쳐서 공약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연다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전 정권 시 또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하지 못한 걸 한다.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핵심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무실과 공관을 분리한다. 아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남동 공간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네. 편안하게 활동할 공간을 만든다. 이 개념이잖아요. 기존 청와대 경내에 보시면 갇혀 있듯이 네, 한 7만여 평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공간이 한 그게 3,000평 정도, 3,4,000평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안에 그 직원들 여민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유인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쭉 있잖아요. 네. 역대 정권마다. 근데 밤에 야근하는 직원도 있고 막 하니까 뭐 자유롭게 하기가 또 어렵죠. 아하. 그리고 출입 기록 다 저기 하고 막 맞아요. 복잡하죠. 청와대는. 공간과 집무실을 아하. 분리한다. 저는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요? 다 공약에 반영돼 있어요. 좋습니다. 1월 20날 되고 1월 27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천명을 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 언제 용산 간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자, 그다음에 3월 9일 날이 이제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3월 10날 음. 기자회견을 하죠. 소감도 얘기하고 당선 소감 막 만세 부르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혹시나 질의응답에 또 뭐가 이런 게 나올지 몰라서 예상 질의응답을 85쪽짜리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거기에도 보시면 예상 네. 답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시대를 열고 거기서 활발하게 소통한다. 아하. 국민들과 광화문. 함께 만드는 어떤 무슨 위원회를 하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관합동위원회 등등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한다라는 약속을 해요. 1월 27일 날도 약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해요. 네. 용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말 제가 아쉽게도 원희룡 전 장관님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제가 원희룡 전 장관님 함께, 종로 예. 공천 저 하는데 김건희 여사 부분이 있던 풍문이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농담 드릴게요. 어.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희룡 장관님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왜요? 두 분가 지금 이 정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을 때 결과가.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 견월 망지가 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님을 어쨌든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평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와 팩트로 보면 네. 모든 국민들은 다 달을 보고 있어요. 왜 용산으로 갔는지 갑자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제일 네. 궁금한 부분이고. 최소한 제가 확인드리는 예. 거는 3월 9일 대선 날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전혀 없었다. 뭐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검토해서 뭐 어떻게 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의 해명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본질과 발언이고 전혀 거리 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가는 거 가려고 오케이입니다. 했는데 예. 광화문 가려 그거는 뭐 전 대통령들도 문재인 네,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광화문 시대에다가 뭐 경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네. 당시 국민들도 정말 하나보다 네네.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네, 많았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공약이었는데 네. 그건 왜 안 지켜졌느냐? 네. 왜 용산을 갔느냐? 그게 궁금한 건데. 그래서 본질은 딱 하나죠. 왜 갑자기 용산으로 갔느냐를 묻고 있는데 계속 손가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터가 흉지다 이런 글까지 지금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청와대는 흉지다. 가면 돼진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네. 참 용산에 왜 갔느냐? 이건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소위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얘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음. 국민들이 이건 홍보나 전략 전술로 봐도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부 내외나 다른 어떤 공궁한 처지의 어떤 여권이나 용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국민들은 뭘 생각하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아, 용산에 진짜 이래서 갔구나. 음. 점점점 국민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준다. 아하. 결국 무속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하게 생각할 되죠. 수밖에 점점 없고. 더 이런 걸 해명하면 할수록 어허. 사실은 전략 전술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들로서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 옛날 양평거 해명할 때 급발진하듯이 막 화를 내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뭐가 진짜 있네?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랑 예.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사실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좀 알아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계속 참 이게 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이 예.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까지 그것까지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 왕자도 이분이 됐나? 뭐 다른 사람으로 우리 흔히 이렇게 소문나 있었는데 네. 그거마저도 이분인가?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그거 뭐 그때 뭐라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 할머니가 네, 써줬다고. 예. 그래서 저 김용남 의원께서 예. 비누로 싹싹 안 닦아서 그렇다고 농담하시는 거 그래요.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남 저는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른바 실드 치기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열심히 또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용산에 왜 갔느냐? 저 그림인데 한번 보죠. 네. 왕자를 쓰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 무속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지금 문제라든가 다시 보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 하듯이 해명했으려면 점 하나 찍힌 게 구슬 옥자로 보이기도 하는데 왕자 아니면 농담이지. 구속자입니다. 네. 그러게 이게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이 후보 때부터 최소한 후보 때부터 무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뭐 누구한테 조언은 받았겠지만 그런 걸 쓰면서 청와대 이전도 무속의 영향을 받고 또 앙코르와트 안 간 거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안 한 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무속과 관련된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활 예. 속에서 어느 정도 뭐 점집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무속적인 영역 이런 부분을 네. 생활 속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국가적인 어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네.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나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결과가 표출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냥 당신들의 네. 어떤 뭐 기룡 화복이 어떻게 했느냐 정도를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화를 내진 않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진짜 공적 영역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몇 천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저 지금 용산 상태로 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다 노출됐고 그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군사 전문가잖아요. 뭐 미사일로 때렸을 때 어떻게 하고 뭐 도청은 어떻게 되고 저도 제가 국방부 자문관을 했었어요. 그 CIO 예, 자문관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 지하 B2 벙커에서 회의를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만약에 다시 또 어디 뭐 청와대로 가든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든 그 비용까지를 또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용산을 옮긴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한남동 공간 그것도 맨 처음에는 이 외교부 장관 그 공간을 뺏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공사까지 해서 뭐 불법 증축물까지 만들어내고 지금 아주 그냥 일반 시민 기준으로 우스운 네. 장면들을 보세요. 남산 순환도로 예, 예. 3분의 1 지점쯤에 보면은 이렇게 데크가 있어요. 전망대가. 거기를 거기서 전망대에서 그 방향을 보이잖아요. 보면 바로, 바로 보입니다. 사복 경찰분들이 와서 막습니다. 사진 찍으면 큰일 나고요. 보기만 해도 빨리 가시라는 식으로. 그러면요. 전망대는 왜 만들어져 있어요? 야, 그거- 사실은 전망대가 먼저 국민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볼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풍경 보는 경치 보는 게 국민들의 네. 낙이고 행복이고 네, 네. 즐거움인데 그걸 뺏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요소에 그리고 저 아하.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그 방향 사진 못 찍잖아요. 야,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도 네, 아마 지금도 그러지 막고 않을까 있을 것 싶은데.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에 있었으면 아무 일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네. 집무실을 세종청사 와서 세종 그 정부청사로 와서 했으면 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남동 공간 그 위까지 올라가고 용산까지 가고 뭐 무속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집무실과 관저 이걸 좀 분리하는 차원이 또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 결정적으로 아닙니까? 이분들이 당시에 내세웠던 논리는 딱 하나잖아요. 네. 대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고 참모들과의 아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 네, 이게 네.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였잖아요. 음,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가요? 구중궁궐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국방부 앞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떤가. 아하. 오히려 보기도 더 흉할 때가 많아요. 그 삼각대 있잖아요. 네. 바리케이트 그걸 쭉 세워놓고. 해놓고 그 경호원들 선글라스 끼고 막 있잖아요. 네. 청와대 있을 때는 오히려 관광하기도 좋은 상품이 되기도 했잖아요. 거기를 쓸 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앞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 낀 사복 그 경호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정복 입은 그 저기들이 있고 다 돼 있었죠. 오히려 별로 안 보였던 정복 입은 사람들이나 그럼요. 선글라스 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예. 용산이다. 아 지금 그 용산 앞에 갈 때 아름답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소통 뭐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자회견만 봐도 네네.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자들 질문 받는 것도 대변인이 딱딱 얼굴 보고 질문자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산일보 기자 예. 분의 질문에서 굉장한 그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불을 끄다 보니까 내가 왜 끄고 있지 이 얘기예요. 그 기자분이 딱 질문했잖아요. 지금 뭐에 무엇을 대해서? 예. 무엇을 해명했거나 사과했다는 것입니까잖아요. 네. 막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사과한 거지? 왜 사과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도 좀 질문 기회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출입 기자가 있거든요. 아하, 예. 뭐 MBC나 JTBC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변인이 보고 이제 질의자를 선택을 네. 하니까 질문자를 선택하니까 이게 참 원초적으로 이게 차단이 돼 있다 보여요. 네, 특히 뭐 이게- 외신 기자분 질문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는 엄청난 그걸 국민들이 네. 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거고 뭐 네. 예를 들어 물 먹고 하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하다 보면 네, 뭐 웃으면서 아유 뭐 물 먹고 물 한잔 합시다. 먹고 합시다. 예. 뭐 이거 정도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어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사과는 두 가지잖아요. 진정성과 타이밍인데 그렇죠. 진정성은 말도 있지만 애티튜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 태도도 있는 거잖아요. 사과로 나온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막 이거- 팔 이렇게 올리고 막 네. 뒤로 이렇게 기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앉아서 했다를 갖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장시간 하려면 앉아서 네.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그 진정성은 누가 평가해요? 사과를 사과 받는 받는 사람. 맞아요.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국민 담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담이 왔다.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방화 방 가슴에 그냥 그 국민들의 네. 열불을 지르는 거죠. 대국민 담화, 대국민 방화. 네. 참 자괴감이 드는 또 화요일 오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못 다룬 얘기가 좀 많지만 이건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네, 네. 또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명태균 네. 씨가 구속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이제 모셔가지고 네, 네. 우리 신용한 교수님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댓글 문규빈님이 이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가십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가십거리를 많이 요구를 하시죠, 요청을 하시죠. 에피소드 예, 누구 제가 누구 농담하잖아요. 밤이 새도 부족할 정도. 또 이게 이제 저도 방어를 하니까 찾다 보니까 사진 자료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로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클릭수 제가 어떤 게 하나 150만 넘은 게 있던데 네. 150만 이상 가겠구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다만 네.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제발 국민 앞에 정직해지시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짜 임기를 그렇게 마치고 싶어하고 한다면 네. 정직한 기반 위에서 일에 집중하시라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곁가지로 새는 거 오빠 논란만 기억에 남는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를 지목해서 하고 이런 거를 대단히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만약에 도가 지나치게 아하. 황당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황당한 궤변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또 달리 해야 되겠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격려 주셔서 이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맞아요. 큰 예. 본의 아니게 이제 큰 싸움에 어떻게 하다 한복판이 됐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거대한 국가 권력이잖아요. 칼자루를 진 분들이잖아요. 제가 믿을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국민들. 국민들. 예, 국민적 지지가 있는 사람이 그게 권력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확신을 갖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희자님이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김영진님 교수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계신데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댓글 주시고 오마이TV도 보시면서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신용환 교수님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박정희 핫스팟 오늘 아침도 힘차게 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명태균 씨 이제 구속 기로에선 그런 상황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안을 검찰이 어느 선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전화기를 버렸다, 뭐 USB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버렸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수사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대방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는 상대방까지 윤 대통령 부부도 포함이 되겠죠. 윗선까지 가는 그런 수사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검찰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계속해서 응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 통과 안 시켜, 그럼 국민의힘 아웃, 한동훈 대표 아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또 새로운 전략을 펴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또 이탈표 판단 어떻게 될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시가 넘었는데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어디서 보고 계셨는지 댓글 한번 볼까요? 그거 날씨도 좀 달아주십시오. 어떤 날씨를, 어떤 또 풍경을 보고 계신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마이TV가 제작한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괜찮아 앨리스, 한 30여 차례에 걸친 시사회 통해서 정말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 시사에 참석을 한 다음에 나도 울었다라고 한 그 영화입니다. 괜찮아 앨리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꼭 봐야 할 영화다라고 시사에 참석하던 분들이 정말 박수로 또 눈물로 화답을 했던 그 영화인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전국 100개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합니다. 전국의 지역별 개봉관과 티켓 정보 오마이시네 www.ohmycine.com 오마이시네.com에서 볼 수가 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괜찮아 앨리스 검색해
구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75분간의 영화 관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울게 만든 그 영화인데요. 함께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